총선 때마다 관심 모으는 게 인재 영입입니다. 여의도 정치에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뜻을 가진 신인 정치인들을 모시는 그런 시도이기도 한데요. 정쟁만 일삼던 정치판에 전문성을 더해주는 아주 정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와 2호 기후환경 전문가라는 박재희 변호사와 4차 산업 전문가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 모시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박재희 변호사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경기과학고등학교 나오셨고, 요즘 과학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진짜 많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스웨덴 환경경영정책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석사, 법학 박사. 공부 너무 잘하십니다. 네.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자, 우리 또 이재성 전무님도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부산 출생이시고, 네, 부산 중앙고등학교 졸업하셨고, 포항공대 물리학과 또 중퇴하셨고, 부산 고신의대 의예과도 중퇴하셨고,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전 한솔 PCS 근무하셨고, 넷마블 2사, CJ 인터넷 2사, NC소프트 전무, NC소프트 문화재단 전무, 네, 지금은 새솔테크 대표, 퓨처스쿨리 이사회 의장. 정말 들어만 봐도 그냥 막 어지러울 정도로 이력들이 화려하십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대표님이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네, 그래요. 네, 어떻게 물리학과 중퇴하시고 의대 중퇴하시고 왜 그러신 거예요? 처음에 좀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공과대학만 딱 있는 그런 대학을 가면 좀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포항공대. 예. 좀 더 학부 시절에는 좀 두루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아버님 입장에서는 의대를 가라. 이왕 그렇다 그러면 네네. 그래서 또 의대를 갔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상명하복의 그런 분위기도 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큰 대학에 가서 두루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공계 가고 뭐 경제학원 부전공하고 그런 식으로 대학 보냈습니다. 예. 공부를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막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는군요. 참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왜 환경 쪽에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생겼었는데 이걸 좀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관심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저도 그래서 여러 분야를 왔다 갔다 한 셈이 되긴 했어요. 네. 야, 근데 왜 스웨덴을 가신 거예요? 환경경영정책대학원? 그때 사실 이제 환경을 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그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유럽에서도 북유럽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있었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는 공부에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양쪽에 앉아 계시는데 참 우리 뭐 할 말이 없네요. 여의혜영님께서 인재 영입 1, 2호 너무 훌륭합니다. 신영가님 전문가만 영입했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나무꿈님께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면 융통성이 과연 있을까요? 대답 좀 해주시죠. 제가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분야를 저는 공학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영학도 해보고 정책도 하고 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하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지만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다. 그 과정에서 융통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도 생각해 와서 뭐 앞으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본인도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창의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험과 경험을 연결하면 경험한 만큼 보인다 이런 새로운 어떤 관점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뭐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지금 프로필을 보니까 이 두 분 다 막 너무 한 길만 딱 웰그로스를 이렇게 판 게 아니라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뭔가 해보려는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변호사님도 환경 경영 정책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자연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서는 생각할 수 없겠구나라고 깨달으셔서 정책대학원을 사실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변호사도 또 되시고 우리 이재성 대표님께서도 보세요. 물리학과 나왔다가 의학과 나왔다가 계산중개학과 나왔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만 해서 안 된다. 이쪽 분야는 뭐하고 접목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하신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융통성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심리학 박사 다닐 때 논문을 창의성 쪽으로 쓰다가 말았는데 쓰다가 제가 사법시험 공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말에 정말 적극 공감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두 분 다 매우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고 한 분야든 두 분야든 본인들이 원하면 뭐든지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다님께서 역시 민주당 이 대표 영재 영입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이러셨는데 네, 정말 두 분 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자, 우선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영입 발표 당시에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윤석열 정부가 망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망쳐놨군요, 결국에는. 네,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인사이더에서 그 당사국 총회도 보도하신 거 봤거든요. 거기서도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기후정책에 있어서 위기의식도 좀 실종이 되고 대응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 원전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사실은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하에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렇죠. 그거 외면하고 그건 탄압하면서 원자력만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진짜 한 30년, 40년 전에 하면 딱 맞았을 그런 생각들을 네네. 가지고서 정책을 펼치시니까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강조했고 태양광도 많이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태양광 사업에 뭐 이권 카르텔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또 막 욕하고 사법적인 처리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태양광보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훨씬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원전이 더 클까요? 그런 효과가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 대통령님이 아무데나 카르텔이라는 말을 붙이는 되게 나쁜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몇몇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 오히려 원전 분야의 적당한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질문 주신 것 같이 이제 원전 태양광 어느 게 더 그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유엔에서 올해 이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그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2030년까지 단기간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무엇이냐를 전 세계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유엔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감축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원전은 그 중대사고 대비 비용 같은 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태양광이, 우리 태양광은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걸 유엔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실제로 전 세계 상황을 둘러봐도 2021년부터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40년 동안 이룬 것을 태양광 풍력은 20년 동안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축소하고,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은 수사하고 또 보조금도 대폭 줄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제일 무능하다, 힘없다, 통일부도 문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종이빨대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1년 만에 네. 없애면서 참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대통령 그렇게 국빈 방문, 해외 방문 많이 하시면서 기후위기 이 당사국 중에 이런 데는 또 2번이나 빠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분이 지금 이러는 걸까요? 네, 사실 그런 문제도 이런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다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있는 문제인데, 특히 저는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이가 없는 그런 조치들이죠. 환경법에는 분명히 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뭐 이런 종이빨대, 종이컵 같은 것도 단속하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법치주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무력화하고 있어서, 사실 후퇴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 이거는.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를 비용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환경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일자리를 주고 경제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환경 대응은 비용만 요별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대통령은 딱 가시적으로 눈에 금방 딱 드러나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고, 미래를 위한 네. 투자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아나가는 단계적인 변화에는 좀 관심이 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재성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재영이 기자회견 당시에 비례, 당연히 임정희비면은 비례를 생각할 예. 것으로 생각했으나, 네. 부산에 내가 그냥 직접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4차 산업 전문가인데 왜 이런 결단을 하셨을까요? 그날 그 얘기 해가지고 왜 그런 얘기 했냐고 막 얘기 많이 혼났죠, 들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예,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제 생각을 전달해야 흔들리지 않았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향이 부산인데, 우리가 흔히 뭐 제2의 수도, 뭐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번째 도시라고 하지만, 여러 지표에서 부산이 제2의 도시의 지위를 상실한 건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부산 안에서도 뭐 서울이 강남, 강북 그렇다면, 부산은 이제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또 격차가 큰데요. 그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에게 어떤 걸 기대할 거냐. 지금 불신이 큰 이유도, 결국 저 사람들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나. 뭐 금리 오르면 이자 내야 되고, 또 종업원들 급여는 맞춰야 되고, 그럼 뭐 소상공인들은 진짜 집에 내가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가 돼서 좀 뭐 원론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하나의 성공 사례를 좀 만들되, 그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 안에서도 서부산 지역에서 하나의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예. 그동안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용감하게 나서시는 거 아니에요? 뭐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제 같은 실패란보다는 뭐 실수라고 한다면,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험과 경험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마음껏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 네.
캔디 나무님께서 무늬만 전문가가 아니시길 바라고 전문가로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국민은 지지합니다. 남황재형님, 두 분 응원합니다. 나라의 부흥을 위해 힘써주세요. 형건, 김영건님, 이재성 멋지다, 화이팅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근데 지금 그 이력 중에 보면 넷마블 이사, CJ 인터넷 이사, NC소프트 전무, 이게 전부 다 지금 일련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쪽 주제, 이쪽 분야에서는 뭐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창업, 또 취업, 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뭐 게임 산업 이런 쪽에 제일 강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요즘에 뭐 스타트업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강의하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네. 하나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강연이 끝나면 사석에서는 선배님 그럽니다. 창업 네. 쪽에서 그 선배님은 이력을 보니까 그 IMF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이 정말 IMF 시기랑 비슷하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진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 이렇게 아버지가 IMF 시기에 사업이 망해서 자기는 IMF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또 자기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변에 자꾸 IMF라는 얘기가 나와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이럴 정도로 힘들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현 정부가 특히 어떤 중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또 줄어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뭐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좀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어도 어려울 텐데 예산 자체가 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 그러니까 걱정하시니까 예. 그러면 대안이나 이제 상황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제가 생각해 보는 건 그래도 우리가 아마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막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요. 네. 그 일종의 이제 디지털 영양제 같은 거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막내고 누나랑 차이가 있어서 누나 둘이 이제 올해 환갑이 다 넘었는데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는 뭐 운이 좋아서 잘 살고 있지만 누나들은 되게 빠듯한 삶을 살거든요. 누나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족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혹시나 내가 치매가 만약에 걸리면 네. 이거는 내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등산도 다니고 열심히 다닌다거든요. 그 말은 되게 와닿습니다. 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랬었고, 그러면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능성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막 걸음마 단계죠. 그러니까 막 임상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 뭐 콘텐츠 진흥원 같은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상 규모는 매우 초보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IT 강국이고 또 온라인 게임은 종주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쉽게 디지털 영양제 같은 걸 만들어서 치매가 예방되는 그런 게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른바 대박이고요. 우리 또 변호사님이 고민하는 기후 문제도 청소년들에게는 재밌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게임이 또 재미있는 요소들은 또 교육적하고 접목됐을 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의 어떤 현실적이면서도 새로운 신앙 동력은 또 우리 경기를 부양하고 또 이거에 대한 임상을 또 제가 생각하는 지역에 먼저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또 좋고 우리나라 전체도 좋고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우리 엄마 치매 걸리면 화토 치시라고 고스톱 치세요 그러고 놀아주진 않으면서 그랬는데 자, 두 분께 정치 입문을 결심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민주당에서 오라 그러는데 딱 갔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나름의 위기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국회에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여기에 정말 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사실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바꾸어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로를 바꾸어야 우리가 2030년, 40년, 50년에 원하는 지점에 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조금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전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도 선언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도 만들고 또 30년 감축 목표도 올리고 이러면서 사실 기후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리고 법적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싸울 사람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네, 민주당에서 제안 주셨을 때 조금은 제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됐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데요. 예. 저는 사실 4차 산업이라 그러면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타당에서도 매우 관심을 받는 분야일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 마지막 면담 과정에서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지금 최근까지 일했던 데가 자율주행인데요. 뭐 우리가 어떤 셔틀버스가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운전사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로봇이 하는데, 제가 이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운전사가 차장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지 안착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걱정되는 건 없지만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건 좀 걱정이 된다. 특히 신기술이 도입되고 키오스크 같은 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이 아니라 이제는 승객이 오르고 내리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고용도 유지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가까운 그런 물건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도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런 건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냐? 그게 바로 민주당이다. 네.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군요. 근데 우리 댓글 중에 IOP LKJ님께서 두 분 다 인상이 선하셔서 걱정이네요. 악플에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하세요. 너무 사람들이 진짜 좀 착해 보이셔가지고 이 요즘 같이 이 척박한 이 정치 환경에서 두 분이 잘 견뎌내실지 제가 걱정이 막 되고 있는데요. 네, 강한 민주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자,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국회 입성한다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그 분야는 사실 많이 고민해 보진 않았었는데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군가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자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들여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의 싸움에 너무 이제 몰두한 나머지 뭔가 뭐 줄을 선다, 뭐 당리당략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조금씩 보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이런 뭐 기후 문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다른 의원님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집중하고 싶고 뭔가 관계에 의해서 뭔가 정치를 한다든지 뭐 줄을 선다든지 이런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데 줄을 안 서겠다. 좀 반항적인데요, 아무리 봐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업인 생활하면서 그 항공 탑승 마일리지가 100만이 넘을 정도로 예,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고 그런 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외유성 출장, 놀러 다니는 해외 출장 이것만큼은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해외에 가서 정치인들이 해외랑 국익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식의 자꾸 외유성 출장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면 네. 정작 정말 제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이런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얘기는
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예. 좀 구체적인 말씀하시네요. 외유성 출장은 절대 안 한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당신 어디 내가 자리 주겠어, 뭐 해주겠어, 이런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인지 영입만 그냥 해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네,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선거제 논의나 이런 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당 내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줄 테니까 믿고 잘 기다려라. 그렇게. 네. 그냥 주는 대로 가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이재성 대표님은 아까 최경희님께서 부산 사학을 가신다고. 예, 근데 본인은 부산 사학 갑이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식구들이랑 전부 다 부산으로 이사 가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네. 일단 저는 다음 주에 제가 먼저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부산에서는 1968년에 처음으로 산업단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하라는 데가 이 사가 낙동강 모래라고 보시면 네네. 낙동강 하류 지역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 폐수를 그냥 흘려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굉장히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대포라고 하는 좋은 어떤 해수욕장이 있지만 또 오래된 산업단지로 인한 그런 모순들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 그런 산업단지들이 또 미래화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먼저 내려가서 살펴보고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사흘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NT님께서 비례로 가면 편할 텐데 어쨌든 그 마음가짐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치에 지금 입문하셨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힘들더라도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